자, 오늘은 확률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했듯이 확률의 뜻을 이용해서 수학적 확률을 다시 정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정의한 게 그냥 확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접근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표현하는 것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갈게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런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알겠죠? 이 A라는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확률을 표현할 때 P라는 문자를 쓰고 괄호 안에 사건의 이름을 적는 건데 이거를 해석을 할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A가 일어날 확률은 어차피 없는 거예요. 저 A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이 다음에 배우게 될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알았죠? 어차피 확률은 전부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한 대로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쓰지를 않고 선생님이 이제 다른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A일 때 그냥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겁니다. A일 때 B일 확률의 문장 구조는 다 이런 꼴이에요. 뭐뭐일 때 뭐뭐일 이런 꼴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를 해석을 하게 되면 뭐뭐일 때 A1 확률이온 거예요. 쟤를 그냥 해석을 하면. 근데 이 앞에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얘를 원래는 적어야 되는데 이 A랑 이 A는 다른 A야. 이제 먼저 나왔고 나중에 나왔으니까 A, B를 쓴 거지. 이 P만 설명하게 되면은 뭐뭐일 때가 빠져 있는 거예요. 얘만 지금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얘를 왜 뺐을까?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이해하면 되는 거고 일단 이건 나중에 이해하는 거고 이거부터 한번 이해해보도록 하자. 알겠죠? A일 때 B일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구분선을 넣어서 표현하게 돼요. 선생님이 집합이론 설명할 때도 다 설명했지만 수학에서 이런 선이 있다는 것은 구분하겠다는 선이에요. 구분선.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를 구분하는 거냐? 전제가 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확률의 사건을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식을 할 때 A일 때 B일 확률을 이렇게 인식하면 앞에 A를 적고 나중에 B를 적을 것 같지만 이 수학교를 처음 만들어낸 그 나라에서는 이 반대로 역순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알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글씨 이렇게 읽지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 읽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을 뒤에 적는 겁니다. 우리는 수학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자. 따라서 얘를 우리가 A를 먼저 적고 나중에 B를 이렇게 적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을 할 때 이 구분선은 앞에 전제되는 사건이고 우리가 계산해야 될 확률을 뒤에 적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A일 때 B일 확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구분선이 없는 확률 이론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전제가 되는 사건들이 전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일 때 얘기해요. 표본 공간인 경우 중에서 이제 얘를 찾을 때는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얘를 생략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교재의 72페이지 2번 내용이 그런 뜻인 거예요. 자, PA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수학적으로 PA가 뭐냐고 물으면 교재에서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죠. N이 뭐죠? 원소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을 집합처럼 생각하자고 그랬지.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결과들을 모은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NS 그러면 S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소의 개수니까. 알겠지? 사건 S의 경우의 수. 근데 S는 뭐라고 그러냐면 표본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누가 일어나는 경우? A가 일어나는 경우를 조사한 거. 이게 우리가 여기서 표현되는 수학적 확률인데, 그지? 우리는 이때 이 표현을 얘처럼 정확하게 바꾸려면 S1 대 A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겠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확률을 표현을 할 때는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만 이 앞에 전제되는 이 집합이 표본 공간에 해당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표본 공간이면 얘를 생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없는 게 아니라 생략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이해하기 편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없는데 뒤에서는 나오면 너네가 이제 혼란을 느끼는 거라고. 지금 배우는 확률에는 저 짝대기가 없어. 선이 없어. 구분선이 없어. 바가 없어요. 근데 다음에 배우게 될 확률은 저 바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설명을 안 해, 아무도. 알았지? 쟤는 뭐다? 있는데 생략하는 거야. 왜? 표본 공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표본 공간을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표본 공간이 아니면 생략하면 안 되겠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률의 기본 표현은 조건부, 조건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이 아니라 조건을 표현하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이거는 확률을 계산할 때 S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하는 거다. 이거는 선생님 저번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건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거니까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적 확률에 굳이 그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굳이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 왜? 확률은 다 똑같은 꼴이니까.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의 꼴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끝나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사실 통계적 확률을 우리가 많이 쓰긴 써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걸 진짜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했어. 근데 이길 확률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도 그래요. 근데 이길 확률 3분의 1이라고 대답하지. 왜 그럴까? 이기거나 지거나. 그렇지. 내가 이길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야. 그걸 경우의 수로 말을 하면 전체 9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냥 9분의 3, 3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 가위바위보 보면 3분의 1이 안 나와. 내가 10번 해서 10번 다 질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정확하게 내가 3분의 1번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그만큼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확률을 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러니까 그런 통계적 확률이 나오려면 어떤 게 전제되어져 있어야 되냐면 무한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100번 하면 안 돼. 3분의 1 안 나와. 10,000번 해도 3분의 1 안 나와. 무한대로 해야지 3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건을 무한하게 반복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통계적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있는 확률의 기본 성질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통 확률이라는 것은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의 문장 구조가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 중에서 얘를 골라야 되는 거야. 이 경우 중에서 얘를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표본 공간이라고 하면 표본 공간을 벗어나는 경우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분자가 분모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1이 될 수 있지. 얘가 전사건이에요. 그치? 그리고 0보다 반드시 커야 하는 겁니다. 확률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경우의 수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거니까. 경우의 수니까 음수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확률의 범위를 얘기하려고 하면 0부터 1까지 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지금 4번은 설명하고 있는 거고,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확률이 0이면 절대 일어날 수 없다. 확률이 0이니까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을 확률로 말하면 0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는 당연히 1이겠죠. 확률로 말하면 1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확률을 1이라고 말하는 거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을 0이라고 한다. 이건 뭐 중학교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진짜로 쉬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까지는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우의 수만 잘하면 됩니다. 74페이지 필수에게 3번을 보면, 자, 전 사건이 뭐예요? 기준이 되는 사건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있잖아.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확률의 구조는 뭐뭐 1대 뭐뭐 1 확률이라고 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파악하고 이것 중에서 얘를 파악한 거를 수학적으로 비율로 표현하면 확률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다른 주사위를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죠. 그럼 몇 가지가 만들어져요? 36가지 만들어져요. 그건 알고 있죠? 36가지의 경우 중에서 1번을 해결하려면 1번이 뭐냐면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두 눈의 수가 같은 경우를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눈의 수가 같은 경우는 1, 1, 2, 2, 3, 3, 4, 4, 5, 5, 6, 6. 6가지라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얼마야? 36분의 6이 다른 거예요. 2번도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일 확률. 당연히 이제 앞에 1, 7은 안 되잖아. 7은 없으니까. 그래서 2, 6, 3,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인지 세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구할 수 있다. 3번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라고 하면은 완전 제곱수라는 거는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1, 4, 9, 16, 25, 36 같은 수들인 거예요. 완전 제곱수는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 두 눈을 곱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완전 제곱수의 최소와 최대를 이용해서 그 사이에 있는 완전 제곱수들이 되는 경우를 조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굳이 디테일하게 선생님이 끝까지 다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뭐일 때 뭐뭐의 확률의 문장 구조를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럼 바로 필수에 대해 4번 바로 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필수에 대해 4번을 딱 보면 자, 또 뭐뭐일 때 또 있겠지. 자, 4번의 1번이 뭐냐면 A, B, C, D, E, F A, B, C, D, E, F 이 6명을 일렬로 앉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6명을 일렬로 앉는 경우가 우리가 표본 공간인 거야. 그치? 그 경우 몇 가지? 6 팩토리얼이죠. 6명을 배열하는 겁니다. 6 팩토리얼이 지금 표본 공간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확률을 물어봤냐? 이런 경우 중에서 너를 배열하는 경우 중에서 A와 B가 이웃할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이웃하는 경우 찾으면 답인 거야. 이웃하는 경우는 A, B를 우리가 경우의 수니까 A, B를 하나로 묶은 다음에 5명을 배열하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 A,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까지 계산해주면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6 팩토리얼분의 5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계산하면 3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너무 간단하죠? 네,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제 4번, 2번도 그냥 넘어갈게요.
항상 이 구조만 알면 되는 거야. 자, 필수의 제 5번. 뭐뭐일 때 또 있겠죠. 당연히 있는 거야. 무조건 있는 거야.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거야.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그랬으니까 이게 표본 공간인 거예요. 그럼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답인 거지. 그러면 7명을 원탁에 배열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7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원탁이라고 했으니까 7로 나눈대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표본 공간을 찾았다. 그러면 뭐뭐 1 확률을 이제 찾으면 되겠죠.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앉을 확률. 또 똑같은 말을 했죠. 그러면 저 남자 2명을 이웃하게 해놓고 알겠죠? 묶은 다음에 6명을 배열하는 것처럼 배열하고 원탁이니까 6으로 나눠줘야 되고 남자 둘이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곱하기 2하는 답인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냥 지금까지는 봐봐 다 경우일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문장 구조가 동일한 상태에서 각각의 경우의 수만 계산하면 다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5번에 2번도 그냥 경우의 수 문제니까 선생님이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필수의 제 6번 보도록 할게요. 필수의 제 6번. 1, 2, 3, 4, 5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의 정수를 만들 때 또 있잖아. 그치? 아, 그 얘기는 뭐야? 중복 수열이겠죠. 중복 수열. 숫자를 만드는 건 수열인데 중복을 허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중복 수열이에요. 중복 수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지? 자,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데 중복을 허용했으니까 5 파이 3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5의 4제곱이겠죠. 됐습니까? 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뭐뭐일 확률 물어봤는데 짝수일 확률을 물어봤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짝수는 4자리 수를 만들 때 마지막 자리가 짝수면 짝수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올 수 있는 수의 경우의 수는 2, 4입니다. 두 가지예요. 마지막에 오는 건 두 가지. 앞에 세 가지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경우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얘도 중복수열인 겁니다. 5개 중에서 3개를 뽑은 다음에 배열하는데 중복을 허용했으니까 중복수열처럼 계산하면 답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따라서 우리는 5 파이 3 곱하기 2가 바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됐죠? 자,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지금 사실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야. 문장 구조를 알면. 근데 확률의 문장 구조를 막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바보 같은 거예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다 설명했잖아. 그냥 뜬금없이 산업에서가 나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사건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얘를 찾으라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 구조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은 다 경우의 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필수의 제 7번, 필수의 제 8번, 필수의 제 9번, 필수의 제 10번 전부 다 경우의 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적 확률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보세요. 통계적 확률만 모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필수의 제 10번 정도만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은데 마침 보니까 필수의 제 9번이 한 걸음 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혹시라도 경우의 수 다시 복습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필수의 제 9번 한 걸음 더 예제랑 필수의 제 10번 통계적 확률 여러분들이 잘 안 해본 확률이니까 그 통계적 확률이랑 선생님이 2개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의 제 9번을 보면 얘도 당연히 확률이니까 똑같은 문장 구조가 있어야 돼요.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이런 구조 그대로 있겠죠. 그대로 찾으면 되는 겁니다. 프리지아 그 다음에 장미
수선화. 튤립이에요, 마지막에? 네. 네. 튤립. 이 네 가지의 꽃을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꽃 5송이를 구입할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중복, 이거는 선택이니까 배열이 아니잖아요. 그냥 선택하는 거잖아요, 꽃은. 그래서 중복 조합의 문제로 따지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자, 중복 조합은 기호가 뭐였죠? H였죠? 네 개 중에서 5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얘는 우리가 일반 조합 계산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너보다 1 작은 수만큼 더한 것 중에서 라고 해석하라 그랬죠? 그래서 8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경우로 해석하면 되고 8C5는 8C3으로 변형해서 계산하는 게 더 쉽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따라서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공간은 경우의 수가 8C3인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뭐뭐 1 확률이 할 때 이 뭐뭐 1 사건만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어떤 사건이었냐면 수선화가 2송이 포함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수선화 2송이는 선택하고 가자 그랬지. 그냥 경우의 수 찾는 거예요. 수선화를 우리가 일단 2송이를 이렇게 포함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수선화가 2송이 이상이에요? 아니면 수선화가 2송이에요? 그냥 2송이로 끝났지. 그러니까 수선화는 2송이만 선택하고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수선화 2송이 일단 뽑아놓고 남은 프리지아, 장미, 튤립 중에서 중복 조합 계산하면 답인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3H3 이게 답인 거예요. 3H3은 다시 계산 조합 계산하면 5C3으로 계산될 거고 5C3보다는 5C라는 조합 계산이 더 편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의 계산은 마찬가지로 중복 조합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지 확률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항상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이걸 확률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2번도 한 걸음 더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을 때 이거 뭐 넣는다 이런 거 있을 텐데 이게 뭐였죠? 투표죠. 투표한다고 생각하자 그랬잖아. 그치? 근데 투표는 두 종류다라고 했어요. 기명 투표와 무기명 투표. 당연히 후보들은 구분이 돼야 되겠죠. 투표를 받는 쪽은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투표니까. 근데 그게 투표를 받는 쪽이 저금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 그게 이제 후보들인 거야. 나는 500원짜리 동전 8개는 구분이 안 돼. 500원이 구분이 될 리가 없잖아요. 색깔이 막 다른 것도 아니고 모양이 다른 게 아니잖아. 다 똑같잖아. 맞았지? 네. 맞지? 그래서 동전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는 무기명 투표가 되겠죠. 무기명 투표는 우리가 뭐다? 무기명 투표는 선생님이 지금 다 얘기해요. 무기명 투표는 뭐 중복 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택이니까. 그지? 그래서 중복 조합의 문제로 해결하면 답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얘도 3H 8 이 답입니다. 그러면 10C 8 즉 10C2의 경우가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뭐뭐 1 확률이 됐다. 따지면 되는 거니까 각 저금통에 적어도 한 개의 동전을 넣을 확률이었어.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자? 일단 한 표씩 다 주고 가자 라고 해석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한 표씩 다 주면은 이제 몇 표 행사할 수 있어요? 5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H5의 중복조합 문제만
우리가 경우를 구할 수 있으면 답인 거예요. 그러면 얘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7C5가 되고 7C5는 7C2와 같은 결과를 갖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10C2분의 7C2의 경우의 수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게 확률이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확률은 경우의 수 문제다. 앞에서 외워봤자 의미도 없다. 왜? 문장 구조는 모두 같을 거니까. 문장 구조는 계속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앞에서 외우지 말라고 한 거야, 선생님. 문장 구조 계속 똑같잖아. 그쵸? 이걸 뭐 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그냥 경우의 수. 경우. 좋았습니다. 자, 이제 통계적 확률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10번.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모두 합하여 10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자, 지금 반복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번에 1번 꼴로라고 했어요. 자, 이게 3번에 1번 꼴로라는 표현이 뭐냐면 통계적인 표현인 거야. 저런 게. 3번에 1번 꼴, 이런 게 통계적 표현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3번에 1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라는 걸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10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선택을 할 때, 이해돼요? 이해돼? 네. 흰 공이 모두 2개가 나올 확률이, 알겠지? 흰 공이 모두 2개가 나올, 흰 공의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 흰 공이 2개가 나올 확률이 통계적으로 3분의 1이야 이 말인 거예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3번에 1번 꼴이라는 거는 3분의 1인 거예요. 그 통계적으로 3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10개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 그런 확률 계산을 할 때 그때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이 통계적으로 3분의 1이야 라는 해석을 해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근데 우리가 흰 공이 몇 개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몰라 그러면 n개라고 하잖아요. n개 들어있었다고 치자. 이렇게 해석하고 가면 답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그렇죠?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간단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결하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시간 그 82페이지 보면 다음 시간 아니고 특강 부분을 보면 자 보세요.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기하적 확률. 기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문과생들은 모른다고 그러겠죠. 그죠? 문과 계열의 학생들은 기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기하가 뭐냐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야. 기하라는 것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형이에요. 도형을 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하는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기하는 도형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기하적 확률 그러면 도형에서의 확률 이렇게 해석하면 돼. 별거 아니지. 그럼 선생님이 도형에서의 확률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원판이 있어요. 원판에 우리 막 길거리 다니다 보면 막 뽑기 같은 거 하잖아.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판을 선생님이 8등분 했다고 치자. 8등분을 8개 등분을 하고 당첨을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당첨을 해놓고 나머지 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원판이 이제 이렇게 이제 화살이 이렇게 있고 탁 돌리면 어딘가에 멈추겠지. 그때 내가 당첨될 확률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석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다트처럼 이렇게 화살을 딱 던져. 그래서 꽂히는 부분이 당첨이면 당첨에 꽂히면 당첨인 거고 이런 거 다 알죠. 그걸 물어보는 거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여기에 화살촉이 있으면 얘는 당연히 이 길이로 따져야 돼. 멈추는 길이. 이해할 수 있겠어 없어요? 있겠어.
있겠지. 그래서 이 멈추는 이 길이가 당첨에 멈추는 그 길이의 합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라는 건 뭐예요? 도형이거든. 그럼 확률을 말할 때 8개 중에 3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이 길이 중에서 이 당첨의 길이가 차지하는 거를 비율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 화살을 딱 쐈어. 그러면 면적이잖아. 넓이가 얼만큼 차지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를 또 확률처럼 생각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엄청 어렵게 하고 있는 거야. 기하적 확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도대체 기하적 확률이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도형에서 우리가 확률 계산할 때 길이에 관련되면 길이를 계산하고 넓이에 관련, 면적에 관련된 거면 넓이를 계산하고 부피에 관련된 거면 부피를 계산하면 답인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엄청나게 막 복잡한 이론을 써가지고 기하적 확률 막 이런 거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걸 특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별건 아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수능에 나왔던 출제됐던 그 문제 한 문제만 한번 선생님이랑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게 특강 1의 기하적 확률의 그 예제 문제입니다. 이건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 CD의 내부에 어떤 점 P를 잡았을 때 이 정사각형 안에 P를 점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잡을 때 뭐뭐 1대잖아. 확률을 항상 뭐뭐 1대 뭐뭐일 확률을 써요. 그러니까 이 P점이 이 정사각형 내부에 찍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점을 몇 번 찍을 수 있어? 이러면 바보 되는 거죠. 이 점이 찍히는 면적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 안에 점을 찍었을 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몇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점이 무수히 많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이 찍힐 수 있는 면적을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 넓이만큼 점이 찍힐 수 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 받아들일 수 있어? 이게 1차적이구나. 확률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하적 확률도 당연히 뭐뭐 1대 뭐뭐일 확률인 거예요.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점 P를 잡을 때 점 P가 몇 개 찍을 수 있어? 이거는 말할 수가 없다. 왜? 무수히 많이 찍힐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점 P가 찍히는 면적을 계산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 따져야 돼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4니까 저 점이 위치할 수 있는 면적의 넓이 4를 표본으로 따졌어야 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뭐의 확률을 그러면 되는데 삼각형 PAB가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둔각이 되는 면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정해져 있는 거는 뭐예요? A, B는 지금 정해져 있잖아. T만 안 정해져 있잖아. 그쵸? 그러면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어떤 삼각형이 지금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걸 따져야 돼. 자, 이 기초 이론을 알고 있으면 이제 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원이죠, 반원. 이 반원에 내부에다 점을 잡고 이 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나 이 반원 위에 있는 점을 임의로 잡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반원 바깥쪽에 있는 점을 잡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어떤 삼각형이 되는지 알면 돼요. 자, 반원 내부에 잡게 되면 둔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반원 위에서 점을 잡게 되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반원 외부에서 점을 잡게 되면 예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이론을 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웠냐면 저걸 몰라서 틀린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잘 봐봐. 지금 AB가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원을 이렇게 그려. 반원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이렇게 그려. 그리고 나서 이 AB 내부의 점을 찍잖아. 이 반원 내부의 점을 찍잖아. 그럼 둔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분각이 되는 그 경우가 뭐냐라고 물으면 너무 많겠지만 어떤 면적 내에 점이 찍힌다 정도는 알 수 있겠지. 따라서 우리는 이 반원의 넓이를 우리가 계산해서 답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었기 때문에 넓이는 4파이가 되고 그거 반지름 1이니까 넓이는 파이가 되고 그 반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죠? 네. 따라서 4분의 2분의 파이 즉 8분의 파이가 바로 수학적으로 확률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경우의 수를 언제 찾아? 저 점이 몇 개인지 알고 찾을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점이 찍히는 면적을 대신 계산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기하적 확률 즉 도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뭐 덧셈정 이동한데 이것도 사실은 다 설명한 거예요. 합집합의 확률 처음부터 설명했고 그 다음에 왜 합집합의 확률이 중요한 거냐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지만이 합집합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싸움은 교집합의 확률을 계산하는 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첫 시간에 다 설명했죠. 선생님이 첫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확률은 한 번에 다 한 거다. 사실 확률을 선생님이 한 번에 다 했지만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조금씩 살만 붙여주고 있는 거지 확률이 막 다 따로따로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죠? 네. 다음 시간에 확률의 덧셈 정리가 뭔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